네, 공업수학원 이산수학 오늘 동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트로덕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태구입니다. 새학기가 돼서 자막도 좀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요것도 좀 네, 개선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2월 말에 두 달 동안 연구실이 이제 학교 건물 공사 때문에 출입이 안 돼서 다시 이제 2월 말에 풀리면서 짐을 다시 다 갖고 딴 데서 일을 하다가 갖고 들어오면서 정리를 하느라고 힘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뭘 좀 과하게 먹었는지 제가 과하게 먹을 건 없는데 이유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배탈이 나서 네, 기력이 없습니다. 네. 뭐 물 마시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요. 목이 체력이 더 떨어지면 또 목이 잘 쉬어요. 네. 이게 계속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을 굉장히 많이 쓰는 직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좀 불쌍한 상황입니다. 과도하게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려는 의도는 없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천천히 최대한 제가 좀 기력을 보존하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예쁘게 좀 예쁘게 어여삐 불쌍히 긍휼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쓸 게 많아서 타블렛 원노트에다가 제가 보통 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인트로 강의 자료를 이제 보시면 원노트라서 이제 쭉 연속적으로 넘어가고 시간이 되면 원노트 사용법 같은 걸 한번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도 꽤 유용할 수 있으니까 간단해요. 원노트는 사실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면은 학교에 또 그 계정이 있는데 오피스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이거 원노트는 개인 계정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죠. 우선 이게 과목명은 공업수학 1이에요. 그러니까 공대생이 배워야 되는 수학 1이라는 의미에서 두 개 있으니까 1, 2학기로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물론 1학년 때 이제 기초 수학을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공대생으로서 우리 학과 과목을 소화를 하려면 알아야 되는 것들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공업수학이에요. 상경수학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상공수학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거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견이 있긴 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공업수학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된 거긴 한데 캘큘러스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을 이제 공업 수학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만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미분 방정식의 내용들을 포함하는 그 수학을 캘큘러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대생들이 보통 배워요. 그런데 저도 대학교 때 그걸 안 배웠고 그게 딱히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교수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동의하고요. 뭐지? 조명 이상해졌는데? 벌써 죽은 건가 이게? 이게 아무리 배터리를 써도 안 되나 보구나 이게. 조명 자체가 안 좋아지는 건가? 네. 잠시 딴 얘기였습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 쓰이는 내용을 배우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공업수학 1을 제가 오고 나서니까 지금 5년 전이죠. 디스크리트 매스로 바꿨습니다. 디스크리트 매스 이산수학으로. 그래서 공업수학 1은 이산수학 디스크리트 매스, 공업수학 2는 리니어 알지브라 선형대수학. 갑자기 한국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용어가 가끔씩 이제 기억이 안 날 때는 있죠. 나이가 들어서. 네. 아무튼 그 두 가지가 우리 과에서 이제 꼭 필요한 거라고 판단을 해서 교과목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하기 나름이겠지만 요 두 개의 교과는 되게 기초적인 교과니까 좀 진지하게 좀 들어주셔.
다른 교과를 진지하게 안 들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거 당장 이게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라고 해서 사소하게 들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디스크리트 매스 이산 수학이 뭐길래 이 기초 교과로 정해서 우리 과에서 이렇게 공통으로 필수로 정해서 가르치느냐? 내 친구가 보니까 그 컴과에서 듣는 거라던데요. 네,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그 트레일러에서 맛보기에서 이미 좀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보죠. Definition, 정의입니다. Discrete mathematics is the branch of mathematics dealing with objects that can assume only distinct, separated values. 울프렘 월드라고 해서 울프렘 알파, 여러분들이 울프렘 알파를 알지는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면 뭐 이번 학기도 물론이고 특히 다음 학기 리니어 알지브라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이트예요. 울프렘 알파 사이트 한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울프렘이라는 그 수학 교수님이 매스메티카라는 그 수학 프로그램도 혼자 만드시고 수학도 아니고 뭐 공학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울프렘 월드도 만들었는데 자연어 검색을 이제 아주 잘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울프렘 알파가. 그런데 이제 울프렘 월드는 이분이 이제 수학 교수님이다 보니까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딱 위키피디아처럼 정의를 해놨는데 좀 되게 명확하고 간단하게 항상 정의를 해놓으신 걸로 유명해요. 그 관련된 것들도 잘 나오고 그래서 보면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산수학이란 수학의 브랜치 한 분야로 mathematics branch dealing with 무엇을 다루는 object 어떤 객체들 대상들을 다루는 건데 어떤 대상들을 다루냐면 that can assume 가정할 수 있는 only distinct 구별되는 distinct가 뚝뚝뚝뚝 이렇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딱딱 구별되고 separated 분리된 값들을 가정할 수 있는 객체들. 그러니까 딱딱 구분되고 분리되는 값들을 가지는 어떤 대상들을 다루는 수학이다. 네, 말 그대로 이산 수학이죠. 그래서 요걸로 조금 긴가민가 하면 좀 더 간단한 정의를 두 개를 더 가져왔어요. Discrete mathematics is the study of the mathematical structures that are countable or otherwise distinct and separable. Brilliant라고 이제 수학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그 퍼즐로 된 앱을 운영하는 그런 brilliant.org라는 사이트입니다. 뭐 온라인에 유튜브도 있고 그런데요. 역시 이 사이트도 참고하면 되게 재밌어요. 이산수학이란 수학적 구조를 말한다. 어떤 수학적 구조냐면 countable, 셀 수 있는 하나 셀 수 있거나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바로 위에 나온 얘기예요. distinct 구별되고 separable 분리되어 있는 그런 대상을 다루는 그런 것들을 다루는 mathematical structure 수학적 구조이다. 세 번째, a branch of mathematics 수학의 한 분야 dealing with finite sets and calculations. 옥스포드 사전에서 정의하는 백과사전에서 정의하는 이산수학입니다. 수학의 한 분야인데 finite 유한한 개수의 집합과 계산을 다루는 수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죠.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클릭이 안 돼. distinct, separable 혹은 이게 일단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다른 얘기들은 countable 혹은 finite.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숫자가 1, 2, 3, 4 이렇게 딱딱 떨어지고 1이면 1이고 2면 2 그 사이가 있진 않죠. 3이면 4고 4면 4 그 사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다루는 수학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컨티뉴어스한 케이스는 뭐겠느냐? 그래서 밑에 이제 제가 디스크리트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니까 그럼 디스크리트란 말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 디스크리트의 반대는 컨티뉴어스거든요. 컨티뉴어스 연속적이다.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위에 셀 수 있다는 말도 나왔는데 개수랑 키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있어요. 근데 키는 뭐
예를 들어 제 키가 113이면 113 이렇게 딱 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더 정밀한 어떤 측정 장비를 갖다 댄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값이 계속 나올 거예요. 뭐 173, 173. 얼마 174점 3.1522 뭐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정밀한 숫자라도 바로 그 앞뒤에는 또 다른 숫자가 있고 또 그 사이엔 또 다른 숫자가 있어요. 항상 숫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한 측정, 컨티뉴어스한 어떤 값들을 다뤄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한 명, 두 명, 한 개, 두 개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들을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떤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잘 서로 연관이 되고 변환도 되지만, 이쪽에서 적용됐던 것들이 저쪽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범위를 좀 나눠서 이쪽을 가지고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그래서 디스크리트 범위에서만 하나 둘 이렇게 따로따로 떼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만 우선 수학적으로 다루는 걸 해보자. 그걸 디스크리트 매스매틱스라고 하자라고 한 게 출발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트레일러에서도 설명했지만 대표적으로 프로그래밍에서 이걸 많이 해요. 왜? 컴퓨터는 한 단계 한 단계 딱딱딱딱 떨어진 동작을 가지고 있어요. 코딩을 할 때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명령이 정확히 구별이 돼 있고, 컴퓨터는 모든 값을 0과 1이라는 두 가지 값으로만 저장을 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그렇게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막 어떤 값을 막 방금 키를 측정한 것처럼 무한히 막 아주 자세한 값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루지만, 실제로는 컴퓨터는 소수점 뭐 10자리면 10자리, 20자리면 20자리 정도로 끊어서 다뤄요. 그 밑에 더 자세한 값은 무시해요. 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0과 1을 막 조합하면 아주 자세히 표현은 할 수 있지만 무한히 소수점 아래를 표현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파이가 3.14, 1592 어쩌고저쩌고 해서 계속 무한히 있잖아요. 컴퓨터에는 그걸 적당히 잘라서 뭐 20자리면 20자리, 30자리면 30자리까지만 저장해서 쓰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뭐 연산을 통해서 더 비슷한 값을 자세하게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것도 어쨌든 제한이 있어요. 컴퓨터가 그런 존재고, 사실은 인간도 어쩌면 그런 존재일지 모른다는 연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이 어떤 단백질을 이렇게 구조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제 0과 1을 표현을 해서 그걸 저장 장치처럼 쓴다라는 가설이 지금 연구로 나왔는데, 저도 오늘 뉴스에서 봤는데 뭐 자세히는 제가 그 분야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뇌과학 전공한 제 사촌 동생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아무튼 0과 1 연속적이지 않은 대상물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개념들, 디스크리트한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디스크리트 매스매틱스가 무엇인지를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게요. 네, 밑에 작은 글씨들은 다 그냥 출처들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른쪽은 continuous, 여러분들 쪽은 이쪽이네요. 왼쪽은 discrete한 것들입니다. 서로 짝이 되게 죄송합니다. 대칭점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곡선으로 생긴 그래프를 우리가 어떤 확률 분포를 상상하지만 우리가 자료를 모았을 때 그 자료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런 형태가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주 더 많은 사람들, 무한히 많은 숫자의 어떤 자료가 있다면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고 컨티뉴어스한 확률 분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연속적인 정규 분포고, 이건 실제 자료를 가지고 뭐 수백 개 하나하나씩 셀 수 있을 때의 자료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과 같은 또 이런 지도가 있으면, 실제 지도가 있으면 이걸 컴퓨터에 입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근사화가 되는 거죠. 픽셀, 모니터의 픽셀 여러분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돋보기로 자세히 보면 픽셀이 한 칸 한 칸이 다 있어요. 그 픽셀 단위로 이렇게 색깔을 지정을 해줘서 오른쪽 그림과 최대한 비슷한 형태로 만드는 거죠. 물론 이 픽셀을 더 작게 하면 얘랑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똑같아지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뭐 아날로그 스틱 이런 걸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십자 버튼을 쓰기도 하고, 특히 게임기를
많이 써본 친구들은 알 거고요. 여기에 전압계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여기 왼쪽처럼 이렇게 디지털로 표현되는 전압계로 우리가 바꿔 쓸 수도 있고, 아날로그 시계와 디지털 시계도 있죠. 아날로그 시계 중에 특히 제가 지금 연구실에 쓰는 그 시계는 왜 똑딱똑딱 안 하고 연속적으로 쓱 흘러가는 시계들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5초와 6초 사이 어떤 지점을 이렇게 쓱 지나가고 있는데, 이 디지털 시계에서는 5초면 5초, 6초면 6초 이렇게 그냥 표시되죠. 네. 그럼 어느 쪽이 정보가 많냐? 이쪽이 더 정보가 많죠, 물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어느 쪽이 더 분명하냐, 뭘 하기에 편리하냐 하면 이쪽이 더 편리합니다. 다른 것들에 적용하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크리트로 아날로그인 걸 디지털로 바꿔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쪽은 실수 세계, 이쪽은 정수 세계, 아날로그의 세계, 디지털의 세계. 약간 과장을 하자면 이쪽은 실생활, 실제의 세계, 이쪽은 컴퓨터로 작동되는 세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디스크리트 매스매틱스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Why should we learn it? 네. 알았어. 디스크리트가 뭔지 대충 알겠어. 디스크리트 매스매틱스는 디스크리트한 걸 다룬다고? 오케이. 디스크리트는 컨티뉴어스랑 비교해서 이런 거라고? 오케이. 왜 도대체 왜 배워야 되는데? 그렇다 치고. 그랬을 때 이제 유틸리티, 효용, 쓸모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유틸리티가 효용 혹은 쓸모라는 뜻입니다. understanding,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뭘? 로직, 논리, 시스템, 체계, probability, 확률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돼요. 우리가 논리적인 방식으로, 특히나 우리 산업공학과 학생들은, 산업경영공학과 학생들은 산업공학을 배울 때 산업공학의 정의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그 공학이라고 배우죠. 체계가 도대체 뭐냐? 체계라는 거는 반복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냥 한번 그냥 된다는 설명이 아니라 어떤 규칙성을 통해서 이게 들어오면 이게 나가고, 이게 들어오면 이게 나가고, A가 들어오면 1이 나가고, B가 들어오면 2가 나가고, 이런 규칙성을 찾아서 그걸 구조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걸 체계라고 해요. 그럼 말 그 자체, 체계 자체에 논리가 들어있어요. 논리가 없는 체계는 체계가 아니죠. 너 체계를 만들었어? 응. 체계가 뭔데? A나 B가 들어오면 그때마다 내 마음에 드는 걸로 출력을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체계예요? 그건 체계가 아니지. 논리가 있어야죠. 논리가 확정적일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확률적인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A가 들어오면 60%의 확률로 1을 출력하고 40%의 확률로 2를 출력한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물론 연속적인 확률 분포를 사용해야 되지만 우선은 사건을 나눠놓고 이산적인 확률 분포를 사용하는 것이 기초적이겠죠. 이런 것들, 사건별로 어떤 걸 처리하는 이런 로직, 논리와 그 확률에 따른 체계를 이해하고 만드는데 우리가 이산수학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execution, 실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뭘 실행하는데? 증명하고, 뭔가를 알고리즘을 만들고 함수를 만들고 할 때 필요해요. 뭔가를 증명하는 거,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주장하는 데 필요해요. 알고리즘과 뭐 펑션, 이건 다 컴퓨터에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컴퓨터가 아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적인 알고리즘이나 기계적인 펑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톱니바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막 작동되는 게 있으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그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도 다 이산적인 과정, 논리적인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산수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산수학의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면, 프로그래밍, 그리고 기초는 어디에 있는 게, 무엇에 기초가 되느냐 하면 프로그래밍 그리고 스태티스틱스, 통계학, 이 두 가지에는 아주 필수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통계학 이미 배웠고 또 2학년 때 또 배우겠지만 프로그래밍과 통계학에는 이산수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논리적으로. 특히 뭐 집합 이런 것들이 쓰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디시전, 여러분들 경영과학 배우거나 경영과학 특히 뒷부분에서 의사결정론에 관련된 것들을 배울 때 이산수학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뭐 경제학을 배운다면 효용함수 이런 쪽에도 많이 쓰이죠. 그리고 옵티미제이션, 최적화, 이것도 역시 많이 씁니다.
옵티미제이션은 여러분들이 경영과학에서 특히나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반대로 앞서 잠깐 언급을 했던 일반적으로 공업수학이라고 하면 받아들여지는 캘큘러스, 미분방정식은 컨티뉴어스 매트매틱스라서 그 컨티뉴어스한 세계를 다룰 때 더 많이 쓰여요. 그러면 기계과 이런 데서는 화학과 이런 데, 화공과 이런 데서 그 미분방정식 캘큘러스 엄청 배우던데 걔들도 막 코딩하던데 걔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 다시 또 그런 컨티뉴어스한 매스매틱스를 배웠다가 다시 디스크리트한 세계로 다시 갖고 들어오는 이 두 가지를 맞춰주는 수치 해석이라는 걸 또 배웁니다. Numerical Analysis라는 걸 또 배워요. Real Analysis라 해서 실내 해석학과 좀 연결되는 수치 해석이라는 걸 또 배웁니다. 그것도 되게 재밌긴 한데 네, 우리 과에서 지금 당장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를 네, 우선 개념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보죠. 그래서 디스크리트 매스매틱스의 example, 이산수학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같이 보죠. solving problem. 실제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해서 뭘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문제를 진짜 푸는 걸 한번 같이 보면 된다는 거죠. 문제를 푸는 거. 여기 보면 one of 8 coins is lighter than others. 더 가볍다. 다른 거. 8개의 코인이 있는데 하나가 더 가볍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라고 누가 물었을 때 이렇게 생긴 양팔 저울만 사용을 해서 이제 찾아봐라 이거야. 밸런스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찾아봐라 이겁니다. 그냥 찾는 건 쉽죠. 그냥 저울에다 무게다 달면 되지. 그 말고 양팔 저울만 있어요. 이게 두 개를 양쪽에 물건을 뒀을 때 어느 쪽이 무겁다 가볍다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해서 머릿속으로 방법은 알았어.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트릭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시켜야 돼. How can you find this? how를 알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how를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돼. 이 경우는 누구예요? 네, 컴퓨터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할 거야. 그걸 매번 내가 하고 있어? 아니죠. 컴퓨터한테 시켜서 컴퓨터가 하게끔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알아먹게끔 해야 돼요. 물론 뭐 요즘 또 뭐 이런 얘기하면 머신러닝이 발달해서 몇 번만 내가 하는 걸 보면은 컴퓨터가 대충 뭐 규칙을 찾고, 물론 이렇게 단순한 일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좀 더 복잡한 일,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에서 다루는 일들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이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 학습시키고 있는 이거 코딩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코딩을 하면 되느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코딩을 제가 수도 코드라 그래서 뭐 언어에 상관없이 그냥 대충 의미만 통하게끔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걸 수도 코드라 그래요. 수도 코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 왼쪽과 같은 알고리즘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 시작해서 split coins, 코인을 나눠요. 그런 다음에 스케일, 저울에 답니다. 그래서 똑같아? 그러면은 둘 다 버려. 여기에는 더 가벼운 코인이 없는 거예요. 남은 걸 선택을 해서 다시 또 저울에 달고 뭐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equal이 yes가 아니고 no면은 select lower, 더 낮은 걸 찾습니다. 코인이 한 개보다 큰가? 한 개만 남았으면 그냥 땡인데 한 개보다 큰가? 그러면 yes. 그럼 다시 또 나눠서 또 달아야 되겠죠. 한 개보다 큰가에 no면 한 개만 남았다는 얘기니까 걔가 뭐예요? 네, 우리가 찾는 코인이 됩니다. 자, 그걸 오른쪽에 알고리즘처럼 옮긴 거예요. 보면 do while, 여러분들은 뭐 파이썬에서 배웠겠지만 remainder, 남아있는 게 한 개보다 크면 계속 반복한다. do while scale flat, 이게 스케일 저울 단계 flat 하면은 계속한다. 그러니까 flat 하면 좌우가 평행한 거죠. equal 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flat 하면은 안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뭘 하냐면 split x, 코인 x를 x1, x2로 나누고, 아이고 오타네요. 스필트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고치세요. x1, x2로 나누고 그 다음에 스케일 x1, x2를 저울에 달고, 그런 다음에 abandon x1, x2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달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돕니다. 네, 여기에 뭐가 빠진 것 같긴 한데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더 가벼운 게 있으면 그걸 x로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개수를 채택하고 남은 개수가 1보다 크면 do while 때문에 또 계속 돌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문제를 반복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표현하는데 디스크리트 매스매틱스가 쓰여요. 이런 과정을 하는데 요게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넣는 방식이고 이런 거가 사실 디스크리트 매스매틱스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능력입니다. 물론 이게 뭐 바로 되진 않고 이걸 이런 식으로 증명해 나가는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되게 많지만 어쨌든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기초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쓸모가 있어 보이나요? 이런 퀴즈가 디스크리트 매스매틱스 쪽 그 교수님들이 이런 퍼즐이라고 보통 부르죠. 되게 많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수학 책들에 보면 이런 퍼즐이 되게 많기도 하고 또 퍼즐 책도 또 나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허락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퍼즐 문제 같은 것들도 좀 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다 보면 좀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네. 그럼 재밌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여러분이랑 이런 문제가 앞으로 나온다면 같이 한번 찾아서 보도록 숙제로 낸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풀이로 같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좀 페이지가 많이 남았네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제가 너무 거침없이 달려오는 것 같은데 잠깐만 쉬었다가 또 계속 하도록 할게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